네, 안녕하세요. 미양고 교사 이기정입니다. 3월부터는 구암고에서 이제 근무를 할 겁니다. 오늘 그 스카이캐슬과 학종이란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 스카이캐슬 다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본 분도 있네요. 자, 그러나 보시진 않았겠지만 이 대략적인 내용은 많이 전해드렸죠. 그래서 이 스카이캐슬을 안다는 전제하에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스카이캐슬이 어떻게 보면 공전의 히트를 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종편? 그리고 그 인터넷 TV, 케이블 TV 이런 것들 다 합해서 역대 드라마 시청률 1위라고 하더라고요. 23%. 예, 도깨비를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옛날 그 공중파만 있었을 때 시청률로 그 환산을 하면 이 7, 80%와 맞먹는다. 옛날 공중파만 있었을 때 드라마 시청률 70, 80%와 맞먹는 거라고 봐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저야 판단할 수는 없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이 시청률을 올린 건데, 무엇보다도 사회적 반향이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온통 이 엄마들이 모이면 이 스카이캐슬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뭐 저도 다 봤습니다. 저도 다 봤죠. 재밌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의무감, 교육을 주제로 했으니까 봐야 한다라는 의무감에서 시작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드라마의 매력에 빠져서 다 봤습니다. 이 드라마의 매력이 대단했죠. 이 드라마가 매력 있는 이유는 뭐 좋은 드라마였기 때문이겠죠. 뭐 작가가 스토리를 잘 짰기 때문이겠고, 배우들이 연기를 잘 했기 때문이겠고, 감독이 연출을 잘 했기 때문이겠고, 무엇보다 편집을 재밌게 잘 했기 때문이겠죠. 뭐 드라마의 매력은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그 드라마의 매력을 높였겠지만, 이 스카이캐슬이 공전의 히트를 치는 데에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주제로 삼은 것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소재로 삼은 것이 스카이캐슬이 인기를 끄는데 저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직접적으로 결정적 역할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그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봤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접적인 영향까지 고려하면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소재로 삼은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스카이캐슬의 주인공이 누구죠? 물론 이 작품은 여러 명이 주인공이죠. 다른 드라마와 달리 한 명 또는 두 명이 그야말로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전부 조연인, 그런 드라마가 아니고 모두가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 작품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누구를 주인공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 작품이. 김태란하고 김주영 그 역할을 했던 우주 엄마. 그건 뭐 김주영 쌤. 저는 김주영이 아닌 것 같은데. 김주영 쌤은 사실 악역 빌런. 김주영 쌤이 주연이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공식적인 주연은 염정아죠. 그건 이제 그 우리가 이 스카이캐슬 드라마 검색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그 염정아가 연기했던 한서진으로 나옵니다. 광미양. 한서진, 광미양. 그러니까 공식적인 주인공은 염정아예요. 그러니까 한서진 역할의 염정아가 주인공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극 초반부를 보면 염정아의 카리스마가 대단했어요. 극 초반부는 사실상 염정아의 카리스마에 쭉 빨려들어서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끈 면도 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염정아는 후반부로 갈수록 그 카리스마를 잃어요. 그냥 김주영이라는 인물에 질질 끌려가는 역할을 해요. 그냥 자식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자식 욕심은 있지만 그냥 카리스마를 잃어버린 평범한 엄마로 자꾸 전락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식적인 주인공은 염정아지만 사실상 실질적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은 저는 김주영이었다. 코디 김주영 선생. 그러니까 배우 이름은 김서형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실질적인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어요. 실제로 드라마 후반부로 갈수록 이 김주영의 캐릭터가 갖는 그 흡입력은 대단하고 카리스마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염정아의 캐릭터만 부각됐었는데 나중에는 독보적으로 김주영의 그 카리스마가 돋보이고 나머지는 그 김주영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인물들이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김주영이 저는 실질적인 드라마를 이끌어간 주인공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 작가의 정신, 작가의 윤리의식, 작가의 도덕의식을 담아내려 했던 인물이 있겠죠. 뭐 그건 당연히 누굴까요? 우주엄마. 우주엄마 이름이 이수임, 배우 이름은 이태란이군요. 아마 이태란이 연기한 이수임을 통해서 작가는 자신의 어떤 윤리, 도덕의식, 시청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담아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이수임은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람직한 인물상이죠. 사실 이 악마라고 할 수 있는, 여기서 악마적 캐릭터인 김주영하고 가장 대립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이수임이죠. 이수임이 처음부터 그 여자랑 대립관계를 형성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은 이태란한테 박수 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있으면 뭐 이태란 나오면 그쪽한테 마음을 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 스스로가 이태란만 나오면, 이수임만 나오면 드라마가 재미없는 거예요. 실제로 SNS를 보면은 가장 재수없는 사람, 시청자들에서 가장 욕먹은 사람은 김주영이 아니에요. 이수임 역할을 한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 이 사람이 욕을 제일 많이 먹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수임만 나오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에이 하고 이렇게 고개 돌려 그냥 쭉 뭐라고 집중 풀었다가 이제 다른 사람 나오면 집중하고 이랬었어요. 아마 이것은 작가가 의도한 건 아닐 거예요. 저는 작가는 그 이수임이 아마 시청자들의 어떤 사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썼다고 봐요.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지지를 받는 인물로 저는 이수임을 설정했다고 봐요. 그리고 자기의 여기에 작가가 갖고 있는 선한 윤리의식을 여기다 담아낸 거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장 시청자들이 재수없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막 댓글에서 막 제일 많이 시청자들이 욕을 하는 인물,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제일 재미없는 인물 등장만 하면,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수임만 나오면 재미없는, 드라마가 없어지는 그런 인물로 돼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이수임과 가장 대립했던 인물 김주영은 아마 시청자들이 아마 욕하는 인물로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적인 인물로 설정을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시청자들이 그냥 평범하게 댓글 달 때 김주영에 대한 욕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저도 김주영만 나오면 재밌더라고요, 드라마가. 김주영이 나와서 다른 사람과 대립할 때 드라마가 활력이 살고 재밌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가가 의도하지 않은 인물, 이 김주영이라는 캐릭터, 김주영이라는 인물, 김서영이 연기했던, 이게 이 작가 자신의, 아니 배우 자신의 연기력도 탁월했겠지만, 이 캐릭터, 작가가 자기도 모르게 창출했던 이 캐릭터적 매력이 매우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마로 설정했지만 악마적 매력이 대단했다는 얘기예요. 그 악마적 매력이 대단해가지고 실질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됐고
실질적으로 드라마에 활력을 주었고 그 사람이 나와야 드라마가 뭔가 이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나는. 그래서 저는 스카이캐슬의 흥행의 1등 공신은, 실질적 1등 공신은 저는 김주영이라고 봐요. 김주영이 있었기 때문에 김주영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들이 팽팽한 극적인 긴장감을 갖고 사람들에게 재미를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김주영이라는 인물이 사라졌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팽팽한 긴장감도 사라졌을 거예요. 왜 20회가 엄청 욕먹잖아요. 막 갑자기 마지막 회가 뭐 윤리 도덕적인 뭐 설교조로 흐지부지 됐고,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졌죠. 우리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그냥 마지막 회 정도니까 그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봐줬지, 계속해서 드라마가 마지막 회처럼 긴장감이 없었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 김주영이 없었으면 그 19회까지의 팽팽한 긴장감은 사라졌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주영이 흥행 1등 공신이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봐요. 근데 그 김주영이라는 캐릭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소재로 하지 않았다면 결코 만들어질 수 없는 캐릭터였다는 얘기죠. 자, 보세요. 만약에 수능 시험을 그 소재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능 시험 막 그 열광하는, 막 강의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을 거라고요. 그런 드라마 옛날에도 있었죠. 근데 뭐 그게 이렇게 김주영만큼 악마적인 매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주요 소재였기 때문에 그러한 김주영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독특한 입시잖아요. 거기에는 내신 시험도 있고 최저학력이라는 형식으로 수능도 있고 뭐 논술, 구술고사도 있고 뭐 다양한 시험이 존재하지만 또 비교과라고 하는 수많은 학교 활동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읽어주고 전략을 짜주고 기획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매우 커졌고 앞으로도 커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없으면 이 악마적 캐릭터 김주영이 만들어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위선과 거짓이 직접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입시거든요. 그러니까 위선과 거짓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위선과 거짓을 걸러내기가 힘든 입시이기 때문에 그 김주영이라는 악마적 캐릭터가 나름대로 현실성을 가질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그 학종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 틀린 얘기지만, 이렇게 간접적 차원에서 봤을 때 김주영이라는 인물이 그 최고의 그 매력적인 인물이었고 악마적 매력을 가진 인물이었고, 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팽팽한 극적인 긴장감이 살았고 이 현실의 모순을 잘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본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스카이캐슬이 성공한 결정적 이유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소재로 삼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네. 뭐 동의하면 우리 여기서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내가 뭐라는데. 물론 드라마니까 다 뻥이죠. 뻥이죠. 허구죠. 가장 많죠. 가장 심합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이고 뻥이고 허구지만 매우 현실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소설을 정의 내릴 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사실적 허구다. 허구의 소설은, 근데 위대한 소설 작품들은 그게 실제 사실인 듯 느껴지거든요. 그 사실인 듯 느껴지는 게 단순히 작가가 글 쓰는 테크닉이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을 때 그게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학종은
뻥이고 허구고 과장이 매우 많지만 그게 현실을 진실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피카소라는 그 위대한 미술가가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그 예술이라는 것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스카이 캐슬은 거짓말이죠. 제가 봐도 뻥이 엄청 심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진실을 드러내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또 진실을 드러냈다. 그거를 본 학부모들이 저거 현실감 없어 라고 느낀 사람 없어요. 저거 다 뻥인 줄 알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느낀 거예요. 아니,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느낌을 들은 거예요. 강남에 있는 그 학종 컨설팅 업자들이 다 수십억 번다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했던 학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그러나 저게 상당한 현실성을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더 그것이 현실적인 느낌을 줄 거라는 것,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스카이캐슬은 뻥이다, 거짓이다, 허구다, 과장 엄청 많다. 그러나 현실을 진실되게 드러내는데 성공한 작품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뛰어난 작품이다. 오랫동안 그 사람들의 그 입에 회자될 작품이다 라고 평가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 학종의 실질적인 역사는 5년 됐어요. 2014년도에 만들어져서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14, 15, 16, 17, 18 15학년도, 16학년도, 17학년도, 18학년도, 19학년도 5년이죠.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물론 그 전에 입학사정관제라는 전신이 있었지만 그래도 입학사정관은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학종보다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체계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학종과 좀 다른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학종이 시작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예요.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 5년 됐어요, 겨우 5년. 그럼 5년 됐다면 이 학종을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다 20대 중반을 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종을 체험한 사람들은 학부모란 얘기죠. 그 5년 정도 입시를 체험한 그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그때 그 자녀를 대학에 보낸, 그때 그 중고등학교를 보낸 학부모들이라고요. 근데 그 학부모들은 이 학종을 잘 알아요. 그 중에서도 엄마들이 주로 하는 말, 아빠들은 잘 몰라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 엄마들이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좀 학종이라는 걸 잘 몰라요. 어떻게 보면 사회인들은. 그렇죠? 수능 하면 뭔가 짐작이 가잖아요. 논술 하면 짐작이 가요. 본고사 짐작이 가요. 내신해도 짐작이 가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섞여 있는 학종은 잘 감잡기 힘들어요. 근데 이걸 체험한 학부모들이 압도적으로 학종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이거는 물론 그 학교별 편차, 지역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압도적 다수가 학종에 대해서 비판적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이거를 체험한 학부모 학생들의 입을 통해서 이 학종의 모선점이 많이 퍼져나갔죠. 이 퍼져나가는데 그래도 이 학종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뭐지? 긴가민가 이게 잘 몰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기심이 꽤 컸을 건데 그 호기심과 그동안의 학부모들이, 이걸 경험한 학부모들이 얘기했던 학종의 그 많은 문제점들이 이제 딱 만나면서, 그리고 드라마가 이것을 과장을 했지만 뻥이 많지만 현실을 진실되게 반영하면서 이것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학종이란 무엇이냐? 지금부터는 이제 학종 강의가 되는데요. 이제 학종 강의는 뭐 1시간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 10분 정도 간략하게 그냥 얘기를 하죠. 이제 다 아실 테니까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 학종이 처음 등장할 때 마치 자기들은 뭐 시험으로 학생을 줄 세우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학종은 막 시험 가지고 더 피 터지게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학종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있으면, 학종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까지 그렇게 아이들을 시험 경쟁에 내몰 것이냐, 언제까지 애들을 그렇게 시험으로 줄 세울 것이냐, 막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적반하장입니다. 왜냐하면 입시 역사상 가장 많은 시험 요소를 반영하는 게 학종이거든요. 대학마다 다 달라요. 대학마다 다르지만 그 학종이라고 하는 입시 전형에서 반영하기는 시험은 최대 4개예요. 최대 4개. 하나는 학교 시험, 내신이 있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내신이 있죠. 둘째는 수능이 있어요. 수능 최저 등급. 물론 수능 최저 등급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꽤 되죠. 근데 최상위권 대학으로 가면 수능을 반영하는, 최저 등급 형태로 반영하는 대학교가 또 꽤 되거든요. 수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술고사가 있어요. 구술고사. 이게 면접과 함께 진행해서 시험이 아닌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서울대 학종 일반 전형, 그리고 연고대 학종은 이게 구술고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말로 진행하는 간단한 논술고사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이게 상당히 준비가 필요한 시험이라는 얘기죠. 또 하나는 그 비교과로 분류돼서 시험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비교과 중에는 수상 항목이 있고, 수상 항목 중에는 경시대회가 있고, 경시대회 중에는 교과별 경시대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경시대회. 또 사회 경시대회. 또 사회 경시대회도 학종이 입시의 대세가 되면서 또 분화되기 시작하죠. 학교마다 다르지만 뭐 경제 그 경시대회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경시대회가 또 있을 수 있고, 논술 경시대회, 영어 경시대회, 이렇게 교과별 경시대회가 있다고요. 이 교과별 경시대회는 사실상 시험이에요. 지필고사라고요. 물론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로 말하기 경시대회가 있지만 그것도 말하기 시험이라고요. 이게 다 시험이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대개는 어려운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 경시대회 시험. 자, 시험 종류가 최대 몇 가지죠? 4개예요. 그 옛날 그 노무현 정부 말기에 수능을 등급제로 바꾸면서, 즉 원점수,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 안 밝히고 등급만 알려주는 바람에 특히 최상위권 대학에서 수능 갖고 학생을 뽑기 어렵게 됐을 때, 수능 갖고 변별이 안 되니까 내신을 많이 보게 되고, 내신의 중요성이 커지고 동시에 논술을 막 결합시켰거든요. 일부 대학들이.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뭐야, 이제 수능은 수능대로 준비해야 되고, 내신은 내신대로 이제 비중이 커졌고, 또 논술을 준비해야 되고, 이때 시험을 3개 준비해야 된다고 해서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 불렀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최대 3종류였어요. 가장 많이 반영하는 대학들도 학생이 준비해야 될 때 다 준비해야 되잖아. 어느 대학 갈지 모르잖아요. 저학년일수록 어느 대학 갈지 모르니까 폭넓게 준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최대 3종류였어요. 근데 학종은 준비해야 되는 시험이 최대 4종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학종은 처음에 등장할 때 주창자들이 마치 학종은 이제 시험 경쟁에서 벗어나는 입시인 것처럼, 이제 성적으로 줄 안 세우는 것처럼 막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입시 역사상 가장 많은 종류의 시험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상대평가예요. 수능 반영하면 수능 절대평가 있지만, 아니 그 영어는 절대평가, 한국사도 절대평가지만 나머지는 상대평가고, 내신은 은미체 빼놓고는 다 철저한 상대평가라고요. 근데 그 철저한 상대평가인 내신이 학종의 핵심 요소란 말이죠. 시험으로 철저하게 줄 세우기,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학생과 함께 입시의 현실을 고민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험 경쟁에서 벗어난 듯 말하는 학종이 도대체 용납이 안 될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다 위선과 거짓이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시험 부담이 가장 크죠. 또 하나는 시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뭐 스펙이라고 하는 뭐 정확한 용어는 스펙이 아니지만 스펙적 성격을 상당히 갖고 있어서 뭐 스펙이라고 하는 학생부 비교과, 뭐 학교 활동이라고 하죠. 근데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학교 활동 플러스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부 활동들, 이것들이 전부 입시 경쟁의 영역으로 편입됐어요. 옛날에는 이게 너무 적어서 탈이었는데 이게 입시 경쟁의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4년제 대학의 한 23, 4%가 학종으로 뽑죠. 이 전문대까지 합치면 한 15% 정도 될 거예요. 이 학종으로 대학을 가려는 학생들 또는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비교과가 이제 완전한 입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공부하면서 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바람직한 교육을 일부 하기 위해서 적당한 시간 할애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입시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그야말로 입학사정관의 마음에 들게, 또 입학사정관이 항상 추상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준비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무작정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경향성이 있어요. 독서 무작정 많이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도 몇 권 이상은 필요 없다라고 숫자적으로 안 알려주니까 무작정 많이 읽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무조건 어려운 책 읽을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어려운 책을 읽어야 더 돋보일 수 있으니까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된다는 압박을 받게 되죠. 봉사활동 무조건 많이 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50시간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했다고 해서 손해는 아닌데 많이 한 게 더 이길 가능성이 있으니까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죠. 또 그냥 아무렇게나 봉사활동은 안 하는데요.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럴듯하게 예를 들어서 의대 갈 거면 병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러한 식의 부담감이 엄청나게 크죠. 물론 입학사정관은 의대 간다고 해서 병원에서 봉사활동하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지만 의대가 간다고 해서 병원 가서 봉사활동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줄 거야? 이건 아니거든요. 꼭 도움되는 건 아니지만 도움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부담감 가질 수밖에 없죠. 이 많은 것들이 전부 입시 경쟁이라는 얘기죠. 철저하게 입시 경쟁이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장애우를 돕는 착한 선한 행동도 이제 입시의 영역으로 됐어요. 어려운 아이를 도와야지 선생님에게 착한 행동을 한 것을 증명해서 뭐 행동 종합에 좋게 기록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자기소개서 쓸 때 뭔가 그걸 가지고 자기의 선한 행동을 자랑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행동까지도 다 입시 경쟁의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게 이제 전문대까지 포함한 한 정원의 15%, 이걸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한 30% 되겠는데 이 학생들은 이제 너무나 많은 학교 활동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커졌죠. 근데 이게 여기엔 또 위선과 거짓이 가입할 수가 있어요. 증거 있나요? 안 읽고 읽었다고 하면 증거 있나요? 봉사활동 대충 하고 열심히 한 것처럼 하면 증거 있나요? 실제로 어떤 봉사활동이냐면 그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 처음에 엄마 자식이 함께 나갔다가 나중에 다 엄마가 하고 나중에 마무리 엄마 아빠랑 같이 하고 이 나오는 봉사활동도 실제로 있어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나름대로 그쪽에 정보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증거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살짝 과장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와대 김부겸 대변인이 김의겸 대변인이
그 한겨레 신문 기자일 때 칼럼을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저기 3페이지 그 유선회 입시 학종에 그대로 적었는데 제목이 뭐냐면 난 이렇게 아들의 스펙 조작에 가담했다.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들의 스펙 조작에 가담한 것을 소개했어요. 자백했어요. 뭐냐면은 자소서에 그럴듯한 내용을 쓰려고 보름 동안에 사회성 짙은 다큐멘터리를 몰아서 본 거예요. 그리고 자소서에는 그걸 15년에 걸쳐서 본 것처럼 유장을 한 거예요. 이거는 작은 위선이죠. 이 정도의 작은 위선은 상당수의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들이 발을 들여놓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의 작은 위선. 그러니까 작은 과장, 이 정도의 위선들. 그러나 실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윤리적인 죄책감을 느끼고 찜찜한. 그러니까 작은 위선, 윤리적 죄책감을 느끼는 이것은 퍼져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거보단 적지만 거의 뭐 스펙을 학원에서 만들어 주다시피 하는 것, 학원에서 쓴 그 뭐 학생부 기록을 그대로 실어주는 것, 거의 안 했는데 막 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꽤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증거 있나요? 물론 내신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에서 나왔던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거는 뭐 들통나지 않은 것도 더 있겠죠. 뭐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들통나는 거지만, 근데 그거는 내신 부정은 너무나 그 부정과 부정 아닌 것이 구별이 확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러나 이 비교과 활동은 안 하고 한 것처럼, 또는 조금 해놓고 무진장 많이 한 것처럼, 불성실하게 해놓고 성실하게 한 것처럼, 막 이거는 심하게 거짓말을 해도 이 증거가 없어요.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인간적으로 조금 표현을 좋게 해준 거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막 거짓이고 위선이고, 이 경계선 자체가 없어요. 경계선 자체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욕탕 가면 찬물과 뜨거운 물에 경계선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 세계로 나오는 순간 차가운 물과 뜨거운 물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나요? 경계선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도 않아요. 드러나지도 않을 뿐더러 딱하니 너는 이거는 잘못이고 너는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학부모들이 얼마나 부담이 크겠어요. 과장과 위선을 안 하자니 시간이 너무 들어요. 그 많은 활동들을 다 어떻게 성실하게 하냐고요. 다 어떻게 진실되게 하냐고요. 최대 준비해야 될 시험이 4개인데 결국은 위선과 거짓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는데, 조금 두드릴 때도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근데 조금 두드리다 보면 많이 두드리게 되죠. 발을 처음에 조금 담그긴 어려도 담다 보면 더 깊이 담그게 되죠. 그때마다 가슴에 죄책감을 느끼는데, 이렇게 보면 남들은 더 많이 담근 사람이 있죠. 더 많이 담근 사람일수록 경쟁에서 더 유리하게 보이죠. 입학사정관들은 다 안다라고 하는데 천만에는 자기들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저 자기소개서 저는 누가 100% 써줬는데 서울대 간 사람들을 제가 알아요. 아예 100% 써주고도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많아요. 근데 입학사정관이 알기는 뭘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속았는데 자기가 어떻게 다 알아요? 거짓말을 완전 속은 사람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준비해야 될 것도 많지만 내가 거짓과 위선에 발을 얼마만큼 담궈야 되는지 이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담글수록 유리한 것 같은데 한없이 담그자니 양심의 가책이 크고, 이렇게 보면 자기보다 더 많이 담근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더 많은 발을 담궈가지고 시간을 아껴가지고 이 시험 경쟁은 눈에 드러나는 경쟁이니까 점수로 여기에 투자를 하고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이 학종이 너무나 부담이 커서 천근만근이어서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유선과 거짓에 발을 담궈야 되는 것이 너무나 양심의 꺼리낀데, 그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식 양심적으로 그렇다가 뒤처질까 봐 불안해서 이 학종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겪어본 학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퍼져나가고 있어서 이제 퍼져나가는데 학종 주창자들은 마치 이것이 시험 경쟁에서 벗어나겠고 입시 교육에 벗어나 아이들이 막 학교에서 막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는데 그것으로 가지고 대학교 가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 경험해보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문제점을 얘기하고 궁금해 죽겠단 말이죠. 근데 딱 학종에서 그것을 한편으로는 진실되게 털어놓은 거예요. 스카이캐슬에서. 네, 스카이캐슬에서 참. 그 스카이캐슬의 과장은 있고 거짓은 있지만 저거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을 안 했거든요. 옛날에는 학종 주창자들에는 마치 시험은 학종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제로 내가 학종은 시험 사교육 다 있다. 내신 사교육 있다. 수능 사교육 있다. 하면은 수능 사교육은 그건 수능 사교육이지 왜 학종 사교육이냐. 아니 수능 최저 등급이 있는데. 아니 내신 사교육은 내신 사교육이지 왜 그게 학종 사교육이냐. 학종의 핵심이 내신인데. 그리고 스카이캐슬에서 봐봐요. 그 예설을 비롯한 애들이 내신 경쟁 치열하게 하잖아요. 학종 준비하는데. 학종 준비한다고 나왔어요. 예서가. 학종으로 서울대 의대 준비한다고. 근데 내신 경쟁 치열하잖아요. 그래 학종이 다 스카이캐슬 다 보여준 거죠. 근데 학종 주창자들이 아니다 하고 반박 못했거든요. 드라마의 힘 때문에. 근데 저랑 SNS에서도 논쟁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왜 학종 사교육이야? 내신 사교육이지? 그게 왜 수능 학종 사교육이야? 그건 수능 사교육이지? 이런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요. 근데 스카이캐슬을 보고서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사라졌죠. 그건 상당하게 진실되게 스카이캐슬이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카이캐슬을 통해서 약간 긴가민가했던 궁금하기만 했던 사람들이 보고서 충격을 받고 진실을 알게 됐고 드라마니까 뻥과 과장이 있겠다는 걸 접어줘도 학종의 문제점을 알게 됐고 와 그러면서 이 스카이캐슬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됐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것이죠. 스카이캐슬 이후로 아마 이제 학종의 문제점은 대중화됐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화됐다. 저는 이제 계속 경향신문에 이 학종에 관한 글을 쓰고 있어요. 괴물학종, 위선의 입시 학종, 사교육 종합전형 학종,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입시 학종. 뭐 앞으로는 뭐 불안을 부르는 입시 학종, 선행학습을 부르는 입시 학종 등등 몇 편을 더 쓸 생각인데 물론 입시의 세계는 나쁜 놈들의 세계예요. 아니,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입시가 어디 있습니까? 입시는 항상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죠. 입시의 세계는 나쁜 놈들의 세계지만 그러나 학종은 그 나쁜 놈들 중에서도 유별난 입시다. 그 나쁜 놈들의 세계에서도 가장 사악한 입시다. 입시를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입시지옥. 그러나 그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을 만든 입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캐슬은 뻥이고 과장이지만 현실을 진실되게 반영했다. 피카소 얘기대로 그 예술은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거짓말이다. 거짓말이었지만 진실을 드러내는데 성공했다. 스카이캐슬이 이 학종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고 기여하기 바라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을 바꾸는데 기여하기 바라고 저 또한 이거를 논리적인 글로 더 많이 알려서 우리가 입시가 존재하는 한 천국은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학부모 학생들에게 좀 덜 고통스러운 좀 덜한 그래도 좀 그중에서 좀 더 나은 쪽으로 같은 지옥이겠지만 완화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길었네요.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대안 얘기가 나오면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고 뭐 그러니까 대안은 패스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그런 입시는 없어요. 그 입시는 원래 필요악의 세계입니다. 고통스러운 세계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제일 나쁘기 때문에 이거를 대폭 축소하거나 또는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한 부분, 그야말로 학종이 목표로 하는 특수한 부분, 소규모 학생들의 영역으로 축소하는 것 자체가 학부모 학생에게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안은 따로 혹시 기회 주시면 하고요. 그리고 이 교사 입장에서 학종이 매력적인 데가 있어요. 제가 때로는 좋은 교사죠. 좋은 교사로 살아가는 면이 있어요. 근데 좋은 교사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학종은 저에게 많은 권한을 줬잖아요. 내가 평가로 기록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의지로 그 아이들을 뭐라고 할까요?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잘 움직여주면 제가 목표로 한 선한 교육을 더 많이 실현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제가 꼭 좋은 사람만은 아닐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나쁜 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 편하자고 또는 나의 지배력을 만족시키려고 또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나 쪽으로 내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학종을 통해서 좀 더 좋은 수업이랄까 할까요? 좀 더 바람직한 수업을 시도해 본 적이 있고 그래서 매력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개인에게는 학종이 좋아요. 저 개인에게는. 근데 제가 학종을 반대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수업이었는지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쓴 칼럼 중에 네. 학종에 대한 미련이란 경향신문 칼럼이 있어요. 학종에 대한 미련. 이거 한번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거기 근데 저는 분명히 단서를 달았어요. 입시로서의 약점이 분명하고 오래 못 간다. 그렇게 한 전제하에 미련. 내가 학종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수업한 하나의 사례를 적었거든요. 근데 제 선배 교사 중에 하나는 자기가 그 글 읽고 학종 지지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거를 학종에 대한 찬성글로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종에 대한 장점을 모색하면서 계속해서 고민 중이었는데, 그리고 학종 반대글도 썼는데 완곡하게, 그리고 그 학종에 대한 미련을 통해서 장점도 얘기한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학종 찬성 교사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사 개인에게 특히 긍정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교사에게 무기가 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따진다면 저는 학종이 좋은 점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 학종을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교사의 나쁜 부분이 있을 때 그것도 또 가능해요. 그래서 학부모와 학생들 중에는 교사의 학종 갑질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것도 실제로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묘한 것은 제가 학종을 가지고 좋은 일을 10번을 했고 이 학종을 가지고 갑질을 한 번 했잖아요. 그거를 교사들은 갑질한 것은 잘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무심코 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는 학종을 통해서 좋은 걸 더 많이 했거든. 이건 교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당하는 쪽에 의뢰 입장에 서 있는 학생과 학부모는 그 교사의 부정적인 학종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활용한 것이 너무나 크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 개인에게 따졌을 때 좋게 활용할 측면이 있고 나도 그러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게 나한테는 힘이 되고, 그래서 순수하게 이기정 너 개인만 따졌을 때 모든 걸 배제하고 개인만 따졌을 때 너 학종이 좋아 싫어 하면 나는 학종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시 정책은 교사 전체, 학생 학부모까지 전부, 그리고 아까 제가 유선과 거짓이 교육에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공교육, 사교육. 꼭 사교육, 스카이캐슬이 말해줬잖아요. 옛날에 그런 유선과 거짓이 판치는 사교육 거의 없었어요. 근데 점차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정교육에까지 이게 들어왔다고요. 이것까지 다 생각했을 때 학종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 알겠습니다.